예. 4주차 두 번째 강의 민법, 행정법과 민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아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행정법은 누구한테도 좀 약간 귀찮게 시키는 법. 어떻게 보면 그 위에서 아래로 상하 관계로 찍어 내리는 법이라고 하면 어 이런 민법은 옆에서 옆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평등한 권리 주체 간의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어떤 권리 관계에 관련된 법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다른 형법이나 민법에 비해서는 형법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민법은 확실히 좀 재미가 있죠. 민법에서는 저희가 이제 권리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뭐 이런 거 배우긴 하잖아요. 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 왜냐면 권리의 주체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는 거. 뭐 이건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법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이런 권리 주체로서의 권리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민법에서 권리 능력,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하고 어쨌든 뭐 사람은 확실한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긴 하지만 직접 그거를 돌아가게끔 하는 거는 사람인 거죠. 그걸 구성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민법에서는 이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는 직책이긴 하지만 이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 영어로는 뭐 오르간이라고 하는데 기관, 기관을 둬서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어쨌든 법인의 기관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일을 해야지 법인이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고 이게 저희 행정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권리 주체가 되는데 법인만으로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사라는 기관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대한항공 있다라고 하면 대표이사 조원태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하나의 뭐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이라고 보기엔 공법인처럼 볼 수는 없지만 뭐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식회사의 대한민국 대표하는 것은 대통령님이시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건 대통령님이시죠.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도 대표이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사의 구성원들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님 아래 각부 장관들을 통해서 뭐 국무총리 제도도 있긴 하지만 각부 장관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이게 이제 결국은 이사들 같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표이사가 대통령이면 장관들은 이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 이게 결국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행정 주체라 하나의 행정 주체라고 하면 예, 좀 약간 법인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걸 구성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통령, 총리, 장관이다. 뭐 정부랑 좀 약간 대한민국 저희 그 중앙 정부랑 비교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인 오세훈 현재 시장이잖아요. 시장에 의해서 돌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주체가 행정기관과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여기까지 보시고 저희가 이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지금 법률 행위로서의 어떤 것들이 되면 그게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민법에서 배우는데 물론 이 개념이 민법 총칙을 안 배웠으면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정도의 계약을 생각해 보면 계약은 어떤 사람이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통해서 합치가 되면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법률행위라는 계약이 되는 거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법률행위 중에서는 준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법률적 행위라고 해서 의사표시는 없는데 특정한 행동을 하면 그냥 그거를 법률행위로 간주시켜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법에서 이런 조문들이 좀 있는데 이게 조문이 중요한 조문은 아닌데 아무튼 추인이라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인이라고 하면 취소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143조를 보시면 추인하는 경우에는 어,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게 있어서 추인이라는 거 자체가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법정 추인이네, 법정 추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안에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 행동만 가지고 법적인 법률 행위로라고 그냥 간주해 버린다라는 측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이건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게 저희 행정법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런 행정행위, 여기는 제가 행정행위라고 했지만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 다 똑같은 동일한 거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게 행정행위라고 표시는 됐지만 제가 법률행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행정행위로 적은 거라서 일단은 여기서 행정행위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분이 이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따지고 보면 의사표시가 있는 의사표시가 확실하게 이거는 처분이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확실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준법률행위적 이거는 그냥 마치 법정 추인되는 것처럼 이건 처분이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좀 있냐면 저희가 행정소송법에서 다루는 게 항고소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고소송에서 처분성을 인정할 때 이런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행정청에 진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는 항고소송을 다툴 수 있게끔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처분의 개념을 좀 더 전통적인 행정행위 개념보다도 좀 확장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 마찬가지로 이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저희 행정행위 시간에 6주 차에 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응용 법률행위와 이제 아까 봤던 마치 준법률행위 개념 있었던 것처럼 예, 이게 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 사유를 저희가 이제 민법에서는 무효랑 취소로 나눴다. 이게 저희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배울 때 무효소송, 무효확인소송, 취소 소송 배웠잖아요. 그때 나온 무효, 취소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무효와 취소에 대한 구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죠. 민법에서는 무효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소송적인 방법으로 그게 무효인 것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옛날에 계속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를 확인하는 거일 뿐이지 어떤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행정소송에서는 무효 확인 소송이 쟁송 기간의 제한이 없었잖아요. 91년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것이고 취소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도 취소는 뭐냐면 어떤 하자에 대한 사유가 있는데 취소권자가 아까 취소를 해야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취소를 해야지만 의사표시로 취소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취소에는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연장선상에서 우리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취소가 되려고 하면 특별한 게 필요한데 민법에서는 단순히 의사표시만 했으면 됐거든요. 의사표시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의사표시만 했으면 되는 건데 행정행위에서는 이 행정의 취소에 있어서는 어, 반드시 소송에 의해서만 물론 직권 취소하는 경우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행정청이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쟁송 취소에 의한 방법으로 이해야 되고 쟁송 취소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짧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취소권 행사가 3년이랑 10년이란 말이에요. 밑에 보시면 146조에 3년, 10년인데 저희 어땠습니까? 3개월, 90일이랑 1년이잖아요. 90일, 1년. 뭐 한 10분의 1씩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민법에서의 취소는 의사표시로 하면 충분한데 여기 보면 의사표시로 하면 충분히 한데 142조를 보시면 의사표시로 해도 충분한데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는 반드시 소송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쟁송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반대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취소가 되는 경우를 좁힘으로써 그게 지나가 버리면 그냥 어떻게 보면 통용되는 효력이 부여되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니까. 왜냐면 취소가 돼버리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인데 이 141조를 보시면 민법 141조를 보시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취소를 안 했으면 현재 유효인 거잖아요. 유효인 거라서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행정행위 취소의 개념도
이렇게 이제 법률행위, 민법에서 나오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 사실 이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민법에서의 무효와 취소는 일단 무효는 누구나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기간 제한도 없고 의사표시나 모든 방법의 제한도 없다. 왜냐면 너무 당연히 무효인 것이니까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법에서 취소는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3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근데 행정행위의 무효는 민법에서의 법률행위 무효 뭐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취소의 경우에 더 약간 약간 강해진 표현인 거죠. 3년, 10년이 아니라 90일, 1년의 제한이 있고 의사표시가 아니라 소송으로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반대의 경우 소송으로 취소를 안 하면 그리고 90일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버리면 다툴 수가 없고 그냥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특권인 것이죠. 다툴 수 있는 경우로 좁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의가 행정의 취소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행정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논의들이 되거든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90일, 1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반드시 소송으로만 된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효와 취소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민법에서 좀 내용을 차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민법에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물권법, 채권법 이제 민법 총칙이 어느 정도 끝났고요. 물권법, 채권법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뭐 두 학기씩 배우는 내용인데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배타적 지배를 얘기하기 때문에 배타적 지배하는 거니까 배타적 지배를 누가 침해하게 되면 멱살을 잡고서 끌고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배타적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일정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아니면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고 소유자는 213조, 214조에 따라서 내 권리를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는 뭐 딱히 뭐 기간 제한도 없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굉장히 물권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채권법은 상대 그러니까 물권법은 이제 채권자, 채무자 이런 관념보다는 그냥 내가 물건 관계에서 특히 소유권이 있냐 없냐 따져서 침해한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이제 끌고 가는 거라고 하면 채권, 채무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게 손해배상 청구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뭐 계약에 위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수 있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유증의 타인의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 채권자가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 돈을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양 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만날 수가. 소유자, 침해자에서도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면 어, 여기서는 물권법적인 내용으로는 방해 제거만 하고 소유물 반환만 할 수 있는 건데 플러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은 채권법적인 측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수가 있고 요 관념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게 국가배상이랑도 굉장히 연결되긴 하거든요. 만약에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제 피해를 받게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관념이 사용자 어떤 공무원의 어떤 잘못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이 사용자 책임 그거랑 연결되는 것이 국가배상 책임이거든요. 국가배상 책임은 저희가 또 따로 배우긴 할 거지만 그때 사실은 이 손해배상 얘기는 국가배상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 방해를 제거한다는 측면은 사실 그 처분의 하자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꼭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원상 회복이라든지 뭔가 내가 이제 그 공법상의 어떠한 청구를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 뭐든 하든 어떤 그 위험 상황을 제거하는 그 위험 현재 어쨌든 그 침해된 상황을 제거하는 측면은 굉장히 이 물권법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다는 측면이 있죠. 다만 이게 이제 그 저희 행정 소송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항고 소송 형태로 갈 것인지 당사자 소송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인 저희 관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위법한 행정 처분에 의해서 행정 처분 같은 경우는 항고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3주차에 항고 소송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항고소송을 통해서 위법한 그 하자를 처분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그거와 별도로 우리가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예, 만약 그로 인해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게 있다고 하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념은 사실 민법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예, 민법에서 예를 들면 제 초상권이 침해됐다. 제 초상권을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어디에 올렸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 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 초상권을 침해했으니까 "내 사진 내려라." 그리고 올린 사람한테 돈 내놔라. 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게시글 어떤 내 사진이 담겨 있는 그 게시글을 내려라라고 하는 거는 방해를 제거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위조를 받는 거. 이 측면 되게 민사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행정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다. 특히 그게 처분의 형태로 했다고 하면 처분 취소를 통해서 그 처분을 없애버리고, 예, 그 처분을 없애고 그로 인해서 혹시 내가 손해 본 게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랑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저희가 3 주차만 배웠기 때문에 항고 소송,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만 배웠지만, 예, 나중에 가서는 꼭 국가 배상, 예, 돈 받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마음속에, 예, 담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위협한 강해에 대한 재산 침해에서 저희가 방해, 제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처분을 취소하고, 예,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제 재부 취소 또는 결과 제하고 제가 써 놨던 이유는 뭐냐면 행정작용이니까 이 행정작용에 행정처분도 있지만 처분이 아닌 경우, 물론 행정입법은 뭐 이게 쉽지 않겠죠. 사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은 사실행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인제 가능하니까 그거 특히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으로 다툴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 제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아직 뭐 사실행위도 안 배웠으니까 다루진 않고요. 일단은 요렇게 가는 관념이랑 이후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민법을 좀 잘 알겠다고 하면 사실 따로 이렇게 뭐 관념적으로는 되게 이해가 쉽게 됐어요. 사실 뭐 제가 인제 여기 나왔던 민법적인 측면에서는 민법에 대한 내용이 뭐 엄청 중요한 거라기보다, 예, 그런 것 정도는 배경 지식이었고, 사실은 요 민사소송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인제 민법적인 내용을 제가 좀 밑밥을 깔은 거죠. 사실은 지금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민법을 좀 설명드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집중해서 귀 기울이셔 가지고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 피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하는 거의 미소송 일반적인 법정의 모습이라고 봤잖아요. 소송의 핵심은 원고가 소장을 내서 판결받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잖아요. 소장을 내서 판결을 받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고, 저희가 인제 그거를, 예, 이거를 인제 이 롤 케이크를 나눠 버리면 전반적인 크게 큰 아웃라인, 하나의 개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도지마 롤 1 개예요, 2 개예요? 1 개잖아요, 1 개. 1 개가 있는 것이고, 이 소 안에 맛, 소송상 청구, 이게 지금 우유 크림 맛이잖아요. 우유 크림 맛, 이 소송상 청구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원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뭐냐? 증거가 있느냐? 예. 예, 요게 인제 사실은 소송의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에 따라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 주요 사실을 진행하면서, 예, 주요 사실 주장하고 증거 제출하는 거.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뭐 인정 부인 해 가지고 상대방이 인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론기를 통해서 사실을 다투거나 법리 주장을 해 가지고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승소를 받든 패소를 받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고, 이 과정 중에서 혹시 소의 이익이 없으면, 예, 소의 이익이 소송 요건, 사법 서비스를 받을 만한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예,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의 방향이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 내용을 저희가 인제 이해를 한 다음에 어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민사소송의 결론적으로 3대 천왕,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 3대 천왕은 소송 요건이 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 소의 같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송물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소송물은 사실 뭐 기판력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소송이랑 뒷소송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본다고 하면 우유 크림 맛 도지마 롤케이크 2개 있다고 하면 같은 맛이다. 그러면 똑같은 소송을 똑같이 제기한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소송물을 식별하는 경우, 특히 전소 후소의 관계, 그리고 그 얘기인즉슨 전소에서 확정 판결에 내리는 어떤 그 판단이 어디까지 후소에 미칠 것인지, 뒤에 뒤따른 사람한테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랑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물은 사실 민사소송법의 고유의 어려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것들은 변론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론주의는 뭐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다 같은 개념인데요. 법원은 심판만 보지. 그러니까 법원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가 하는 것만 지켜보겠다고 지켜본 다음에 변론 종결한 다음에 결론만 내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사자증 살펴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3주차에 행정소송법을 배운 입장에서 소송 요건을 이미 봤죠. 저희가 행정소송법 고유의 소송 요건, 특히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 적격 있는지 여부, 뭐 권리보호 이익 다 따져봤잖아요. 그리고 뭐 시소송 같은 경우는 90일 1년 제소기간 도과해버리면 각각 판결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소송 요건은 저희가 이미 좀 이미 행정소송하면서 살펴본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소송물이랑 변론주의는 사실 잘 다루지는 않았잖아요. 행정소송법 시간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고 주요 소송 요건에 관련된 내용들만 따져봤기 때문에 요 소송물 변론주의는 민사소송법 오늘 공부를 좀 하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물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뒤에 뒤따르는 소송이랑 앞소송은 전소 호소를 소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는데 같은 도지마 롤케이크가 있는데 이 맛이 같으냐 틀리냐. 크림 맛 하나는 자기는 크림 맛이라고 하고 자기는 우유 맛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유나 크림 맛이나 다 저희가 통상 같은 맛 아닌가요? 따져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크림 맛과 우유 맛이 같은 맛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 맛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예, 이거는 같은 소송이 될 것이고 근데 예를 들면 같은 이렇게 하얀색이지만 하나는 요거트 맛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약간 달콤하면서 그런 그 크리미한 맛이 또 있겠지만 다른 거는 되게 요거트한 맛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같은 맛이냐 틀린 맛이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소송물 관련된 걸 특별한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굉장히 간명하긴 합니다. 아마 행정소송법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다시 잘 살펴보시면 아마 내용이 있긴 있을 텐데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예, 이미 정해진 게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 처분 위법 반제에 대한 일반, 일반이라는 거는 위법성을 구성하는 위법한 개개의 요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위법이라는 사실 자체, 그거를 다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같은 처분이기만 하면 위법성 일반은 그 개개를 구성하는 사유보다는 다 같은 맛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처분이라고만 한다고 하면 뒤에 우유 맛이 여기 안에 딸기가 박혀 있고 앞에 크림 맛에 뭐 예를 들면 파인애플이 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큰 차이가 없다. 왜냐면 어쨌든 같은 거는 위법성 일반이니까 위법한지 여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소송이 된다는 점. 예. 뭐 여기까지는 대충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소송물은 이 소송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사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기판력의 범위랑도 연결되거든요. 어디까지의 범위가 여기 이 확정 판결에서 나온 이 내용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왜냐하면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된 판단 뒤에 오는 소송에서 모순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이 반복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복 금지호, 모순 금지호 같은 것이 기판력에서 나오는 개념. 그러면 이제 저희 행정소송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아까 저희가 항고소송이랑 국가배상소송 같이 연결시켜 봐야 된다라고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랑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고소송이 저희가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제가 맛을 이미 결정해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법한지 여부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 후행하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이 소송 요건으로 어떻게 보면 청구권의 그 요소로서 위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법이. 그래서 앞에 서 있는 판단과 다른 판단을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랑 같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오늘 결론까지 나가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연결시키겠구나. 같은 소송인데 이 두 가지 소송이 겉보기는 다른 것 같지만 위법에 대한 요소가 뒤에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하는데 위법이 무슨 의미일까요? 법률 위반이겠죠. 법률 위반. 넓게 봐서 법령 위반이겠죠. 여러분 행정규칙 위반이 위법성 일반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규칙 위반. 법률 위반은 확실하죠. 법률 위반은 헌법 위반도 되겠죠. 헌법 위반, 법률 위반도 다 법이 포함되거든요. 법규 명령 위반 포함될까요? 법규 명령, 줄여서 법령 위반 포함됩니다. 근데
행정규칙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 반복되고 있죠. 이 내용들이. 위법성 일반이 있는 것이고 이게 수행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든 아니면 다른 소송에서도 역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따질 때 이런 기판력, 소송문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요렇게만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이게 나오면 또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민사소송법적 내용이라서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이걸 따지는 이유는 보통은 전소 후소를 구별할 때 예, 반복되는 행동 이미 앞에 나왔는데 뒤에 너가 반복되는 행동이라든지 모순되는 행동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한 관념인 것이고 그러면 이 같은 소송인지 아닌 소송인지 다른 소송인지 따져볼 때는 그 맛을 따져봐야 된다. 맛을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히도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기 때문에 간명한 측면이 있죠. 맛이 하나니까. 맛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간명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 같이 관련된 소송이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거는 지금 판결이 전소소니까 이제 이미 전소가 있는 상태에서 후소가 제기된 경우인데 같이 관련돼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모순되는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취소소송에 이 손해배상 소송이든 이 손해배상의 대표적인 국가배상일 거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든 관련된 거를 넘겨라. 넘겨서 같이 판단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1조 1항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 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아무튼 뭐 이런 11조 1항에서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같이 좀 결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럴 때는 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 11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긴 한데 오늘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행정행위 시간, 6주차 시간에 이 내용을 좀 다룰 예정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10조 1항에 이렇게 이송할 수 있고, 이거 같이 하면 좋잖아요. 같이 하면. 그리고 기왕이면 그 중요한 처분의 어떤 위법성 일반 다투는 시소송에서 이걸 같이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판력 하나, 아까 3대 천항에서 3대 천항에서 소송문까지는 봤잖아요. 소송 요건은 이미 저희가 이 3주차에 봤었고, 소송문은 방금 봤고, 그 다음 남은 게 변론주의거든요. 변론주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 두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이 당사자에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 제출한 소송 자료만으로는 재판에 그 완으로 재판에 기초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거 제출 책임.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변론주의만 해도 민사소송법 시간에 한 학기 내내 해도 이걸 다 나갈 수는 있게 하겠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짧게 제가 한 몇 분 얘기해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닌 게 아닌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무튼 당사자에게 뭔가 이름이 맡겨져 있다.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고 여기서 어떤 법원이나 뭐 판사님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여기 적혀 있지 않잖아요. 다 당사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행정소송법 26조를 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스스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심지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인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뭐가 좀 약간 이게 변론주의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판례는 26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당사자가 1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맘대로 판단해서 뭐 진짜 원인 재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행정소송에서의 기록에 현출돼 있어. 내용이 있는데 당사자가 어버버 하고 잘 얘기를 못하고 했다고 하면 그때는 직권으로 어쨌든 그 증거조사를 통해서 야 이거 너 혹시 이렇게 되는 의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는 중요한 건 위법성 일반인 거잖아. 위법성 일반에 대한 내용들을 꼭 뭔가 뭐 말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기록에 현출돼 있으면 야 이거 이런 점도 너도 혹시 다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할 수 있다고 했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 여지를 넓혀주는 거라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조문이 기존에 있던 변론주의랑 상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변론주의를 약간 보완한다는 의미로 보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로 행정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처가 알고 있던 자료뿐만 아니라 변론용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너가 좀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를 못하고 있다든지 혹시 또 필요한 증거 조서가 있다고 하면 해서
예, 그거 기준으로 해서 좀 약간 보충해서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이라서 결론주의 내용을 크게 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행정소송의 종류, 형사소송, 당사자소송에서 저희가 당사자 소송을 사실 다루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당사자 소송에 대한 내용들만 좀 보고서 예, 지금 오늘 이번 미사소송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다 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까 기관 얘기를 제가 민법 시간에 뭐 법인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이사 있고 막 이런 내용을 했던 내용들을 사실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반제된 내용이거든요. 행정 주체랑 행정 기관이 분류된다는 측면에서 예, 공법인도 어쨌든 행정 주체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이 있으면 예, 공법인이 있고 그 대표자는 어떻게 보면 그 공법인의 기관은 이사장이 되는 것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주체가 기관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청이 되는 것인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법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가 당사자가 되거든요. 보면 제13조에 보시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데 항고소송에서는 39조에서 보면 당사자 소송은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공법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행정청이로서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대한민국을 하나 기관인 거잖아요. 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행동한 처분 등에 대해서 직접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간다고 하면 그때의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근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그 처분을 전제로 해서 뭐 공법상의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한다고 했을 때는 권리 기관은 권리 주체는 아니거든. 그때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약간 뭔가 좀 헷갈리게 하겠지만 행정 주체랑 행정 기관, 주체랑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법인 그 자체랑 기관이 구별된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이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고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되고 행정주체가 된다. 그리고 피고 적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 소송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서울특별시장이 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서울특별시는 당사자 권리 주체로서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건강보험공단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 건강보험공단은 행정 주체이면서도 그 자체가 행정 어쨌든 공법 여기 보시면 행정소송법 제2조의 정의에 보시면 보면 행정법령위에서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기관의 사인 포함이다. 공공단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 행정청의 개념에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되면서도 행정청이 되기 때문에 다 건강보험공단, 당사자소송,康소송 모두 공법인은 갖게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 뭐 그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해서 설명드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민법적인 내용이 응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사실 뭐 요런 거 마지막으로 요거만 보면서 제가 민사소송법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과연 근데 이제 항고소송에서는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죠. 근데 과연 행정 주체도 마치 국민과 동일 연장선상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대법원 판례가 연달아 2014년 2월, 3월 달에 판례가 건축협의 취소 관련된 사건이긴 한데 건축협의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든 행정 주체라 하더라도 여기 상대방은 이제 국민인 거죠. 행정청이 어떤 걸 했는데 그 받는 사람이 행정주체라고 하더라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단체라고 하죠. 단체인 원고가 관할 학업관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청. 왜냐하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었으니까 행정기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달라지는 측면이 마찬가지로 연장선에서 뭐 건축협의 거부든 취소든 어쨌든 이 건축협의 관련된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의를 하면서 예, 국가 대한민국은 허가권자 상대로 허가권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그러니까 어쨌든 국행정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돼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형성이 갈리고 있죠. 비판하는 견해도 되게 많죠. 야, 이런 경우는 기관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도 행정 주체가 심지어 행정 소송,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제대로 행정 주체, 행정 기관 뭐 이런 것들을 잘 기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민법의 권리 능력이라든지 법인의 권리 능력, 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 이유는 행정 작용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조직과 관련된 행정 조직법과 관련된 내용, 행정의 어쨌든 주체에 관련된 거,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좀 숙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해서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요런 게 '아 잘 모르겠는데 요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 보시고 예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민법이 이렇게 응용돼서 이해를 하면 되게 편리할 수 있다. 저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형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